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북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중 무역 관계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1월 14일인가 그렇죠.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그 관광객을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주제의 제목을 그 북한 사교 신정 체제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체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김정은 체계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참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적도 있었고 또 뭐 마치 내일 모레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점들도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시점들은 대부분 가짜, 페이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질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없는 두 개의 체제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가 그러니까 사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사상이 다른 체제가 둘이 뭐 중간에서 협력해서 뭐 짬뽕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 정치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접수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궁극적으로 결론이 하나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가짜 평화가 이제 쭉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뭐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만인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했죠. 뭐 한 10명 같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제가 그 성동 격소라고 말했는데 그 동쪽에 대고 말하고 행동을 서쪽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김정은한테 또는 북한 체제에게 보여준 의미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능력과 의도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뭐 요즘 세상에 북한 사람들도 해외의 정보들을 다 입수를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그 침묵 지킬 필요가 없이 미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에 장군한 사람이 이라크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며칠 동안 보이질 않았습니다. 1월 초에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김정은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제 또 분석가들 또 기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게 그 미국이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숨은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그 근거 있게 나오는 얘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301 병원, 그러니까 뭐 육군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죠. 거기 의사가 봉화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다 설 수준인데 독일 의사가 했다는 말도 있고 또 김정일이는 그 프랑스 의사들이 와서 이제 해주고 심장 수술해주고 그랬었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이라는 그 정치 집단을 연구할 때 항상 그 애로에 봉착하는 것이 북한은 그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심지어는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 때는 참 그 답답한 점이 많은데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이 망명을 한 뭐 탈북한 그런 그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이 이 북한에 그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첩보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정보에서 말할 때는
휴민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인공위성으로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은 북한에 있는 자기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 자기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지금은 그 휴대폰 전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뭐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를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이제 그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듣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뭐 이제 드문드문 만나는 분들 뭐 포함해서 북한에서 그 오신 분들 중에 강명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북한에 상당히 그 고위급의 그 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강철환이라는 분이 그분 얘기도 가까이다 듣는데, 그분은 제1교포로 이제 북송당했던 그 가족인데 평양에 살다가 반동분자 명목을 쓰고서 어렸을 때 자기 가족들 다 숙청당해서 그 요독 수용소에 갔다가 요독소에서 탈출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참 그 격려까지 했던, 그리고 평양의 어항이라는 그 북한의 그 상황을 아주 참 절절하게 묘사한 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그런 책을 쓴 뭐 강철환 씨라든가 이 사람은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오래 했죠. 그리고 뭐 안찬일 박사, 이 사람도 정치학 박사인데 뭐 드문드문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으로 있다가 망명했던 고용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처음으로 식품영양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이예란 박사라는 분도, 그분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김흥광 선생, 태영호 공사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말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든가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그리고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 등등을 들으면서 다 취합하고 종합하면은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1월 22일에는 김정은의 그 망명설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망명설까지 나오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 이제 뭐 그건 이미 익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일이지만은 김정은이가 하도 그 포악한 통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는 자기의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온갖 극단적인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설명하면서 지금 북한은 사교죠, 사교. 그거는 정식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세계의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 숫자를 하는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해놓고 그 믿는 사람이 2천만 명 정도라고 기록해 놓은 그 미국 자료도 있을 정도로 그 사교, 그리고 통치를 신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화 시켜놓은 그 사교 신정 통치 체제도 지금 이제 그 금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그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물론 이제 있죠. 뭐 조선의 오늘이라든가 우리 민족길이라든가 뭐 메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북한의 그 선전 매체들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지금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살아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 5월 17일,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하기 뭐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했던 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갖 신경을 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Mr. Kim would continue running his country. 그 김 씨는 자기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거야. With security guarantees.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리고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S. 미국이 정말 적절한 그런 보호막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 건드리지 않을게.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비판을 했지만은, 만약 북한 주민이 덤벼들면은 그러면 미군이 북한 주민을 제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권좌를 유지하는 것, 김정은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라든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이 김정은이 얼마나 포악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뭐 니키 헤일리 대사의 그 회고록도 우리가 설명할 때 오토 원비의 얘기를 하면서 북한 그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 체제라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뭐 이것도 또 복습이지만은 2018년 2월 14일 날 펜스 부통령이 그 했던 말인데 북한은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지구 위에서 최고로 독재적이고 압제적인 정권이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이랬습니다. 형제를 화학무기로 죽이고 이게 김정남이 살해한 것이죠. 삼촌을 10,000명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등등 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최근에 그냥 뭐 최근 얘기는 아니고 한 1, 2년 지난 얘기들이지만은 김정은의 그 포악한 통치 체제 그리고 그 체제가 그런 포악한 통치가 어떻게 그 김정은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유명한 김정은의 그 처형은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이 죽은 것이죠. 장성택 씨가 고모부면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그냥 숙천 처단됐고 뭐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직결처형까지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을 정도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보위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라면은 특히 북한과 같은 이 압제 정보국가에서 김정은의 생과 사를 옆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죠. 김원홍이 바로 그 장성택이를 죽이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원홍이가 2017년 2월 무렵에 뭐 전격 해임당하고 수청됐는데 김원홍 이야기. 그리고 황병서라고 여러분들이 황병서 사진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2014년 그 인천 아시아 올림픽 때 딱 나타나가지고 군복을 입은 채로 나타나고 그 뒤에 경호원이 까만 안경 끼고 까만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거들목 피우던 그때 그 이인자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 황병서 그 사람은 김정은이한테 얘기할 때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손 가리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그림을 우리가 다 본 적이 있는데 황병서는 지금 죽지는 않았는데 어떤 건물 관리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출근할 때마다 높은 사람 오면 다 절하고 꼬북꼬북하고 아주 인간을 파탄시켜 놓는 그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위사령부 사령관이 처단됐다는 말이 있는데 호위사령부가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령관까지 죽었느냐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이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호위사령부 사령관마저도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노이 회담 실패했을 때 외교관 5명 죽었다라는 얘기는 다 나오고 있죠. 외교관이 총살을 당했다? 외교관은 국내 정치에는 별로 개입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국내 정치가 개입이 안 됐다면 김정은 권력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도 총살을 당한다?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북한에 전개되고 있는데 김원홍 씨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면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죠. 뭐 체격도 큼직하게 보이는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 우리나라로 국정원장이고 그리고 이 정보기관이 제일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공포 정치를 하게 돼 있죠. 공포 정치.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포 정치를 옆에서 그 협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 숙청 때마다 그 숙청을 한 그 주역이 됐고 그리고 처형도 이 사람이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말짱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심한 이거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정보 정치, 공포 정치를 하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줘 가지고 김원홍이를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쫓아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다 써먹고 그다음에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재개해버리는 버려버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김원홍 씨가 토사구팽 당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 정도 수준의 그 최고위급 간부를 잘라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조치죠. 안정되어 있으면 그 핵심 그룹끼리는 오랫동안 잘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정도로 김정은이가 힘이 세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억지로 띄어 맞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기 공포 정치를 위해서 옆에서 그 보조를 해주던 사람을 결국은 토사구팽해 버리는 것이 조건이 세다라는 소리는 안 되겠죠. 권력 남용 혐의로 잡았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막는 현상이 간부들 사이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바로 이제 2017년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그 뭐 분석한 그 글들을 이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황병서라는 분 얘기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은 황병서가 저때 그 군복을 입고 원수 계급자입니다. 여기다 왕별을 달았죠. 어깨에다가 별 4개보다 1계급 더 높은. 그런데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려고 2014년 10월 4일 이제 인천을 방문했는데 여기 그 경호원들이 따라왔는데 저 경호원들이 사복하고 있지만은 보통 그 무지막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아마 김정은이 바로 그 여러분이 김정은이 벤츠가 갈 때 그 옆에서 따라 뛰는 그림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뒤에 보면은 최용해라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데 원래 최용해가 2인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때는 황병서가 2인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도 막 김정은이가 바꾸면은 뭐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친위대가 따라왔는데 이 친위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황병서 씨 얘기를 하고 호위사령부 사령관도 당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부연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황병서라는 참 얼마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두 번째인데 말을 하는데 꿇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 맞추고 말할 때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 사람이 그 북한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가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총정치국장이에요. 총정치국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상을 다루는 그런 군이죠. 그리고 무력부장은 직접 그 군사력을 이제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력부장보다는 총정치국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서열 1위인데 이 사람이 김정은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뭐 각 언론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 이것을 보고 우리 그 학생들이라든가 제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독재가 왜 나쁘냐? 독재가 나쁜 것은 그 인간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독재자 그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아첨하고 극단으로 그러고 돌아서면 마음이 뭐 하나도 즐겁지가 않겠죠. 인간을 비겁하게 만드는 그렇다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대들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거의 나이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저러고 있었다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고 뭐 이러고 말한 겁니다. 지금 그 호위사령부 사령관이 그 뭐 숙청을 당했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이제 다 도는데 그 호위사령부 간부들이 뭐 난리가 났었다는 것은 작년 3월 2019년 3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는 호위사령부 사령관도 이제 숙청을 당했다라는 말이 도는데 그 지금 북한의 그 군부, 그러니까 북한의 그 권력 체계를 보면은 김정은이 정점에 있고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 호위사령부가 맨 김정은 가까이 가 있고 그 호위사령부는 다른 누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위사령부가 뭐 몇만 명이냐를 이렇게 그 한 걸 찾아보면은 12만 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2만 명. 근데 물론 그 12만 명은 김정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을 보호하는 그런 사령부가 되겠죠. 그런데 제일 힘이 막강한 호위사령부도 그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는 호위사령부에 속하는 게 우리들이 그냥 매일 듣고 있는 기쁨조 이런 데도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왜 호위사령부에서 난리가 나냐는 거가 기쁨조 문제더라고요. 기쁨조 문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아까 이 사복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안경 낀 사람들, 그 사람들을 974 군부대 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74라는 것은 1974년에서 일자를 뺀 건데 1974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락을 받았던 그런 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건 974 군부대라는 말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을 가장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974고, 거기에 그 예술선전대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그 14살짜리 여자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답니다, 미리. 그런데 얼굴이 이쁜 애들을 다 뽑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쁨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옆에서 그 근무하는 여자들이 전부 다 예술선전대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중에서 사진을 보고서 그 2명은 얘네들은 집으로 보내라고 그랬답니다. 집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집으로 돌아간 그 소녀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무지하게 그 높은 사람인 모양이에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호위사령부 간비들이 자기를 능욕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 기쁨조에서 탈락됐다고 불만을 털어냈고, 그 불만을 그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소 신소처리과, 그러니까 뭐 억울한 거 호소하는 그런 데겠죠. 거기에 처리과에 제시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하는 도중에 호위사령부 간부들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의 달러 뭉치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그 북한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호위사령부 간부 집에서 달러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영속성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외국하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달러가 몇십만 불이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의 그 행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호위사령부 사령관 정도면 김정은이를 바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김정은이가 어디 갔다는 걸 다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달러를 수십만 불 가지고 있다 집에. 그러면 외부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됐다는 소리인데,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상상화지만은 호위사령부 사령관이 미국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어디 있다 알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 지금 어디 가고 있다, 내일 모레 어디 간다, 뭐 이런 거 알려주면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여간 그 호위사령부를 뭐 완전히 그냥 그 뭐 이 박살을 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 3월만 하더라도 호위사령부 사령관이 윤정린이라는 사람인데, 윤정린과 정치위원장은 숙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 사건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3월 이야기고,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한 달 전 얘기죠. 호위사령부 사령관도 총살되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74 부대 그 사복 입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리고 호위사령부가 담당하는 구역이 이제 그 더 넓겠죠. 호위사령부에 있는 그 군인이 잘못 알고 974 부대 구역에 들어오면 그대로 총 맞아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못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974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에 너가 뭔데 들어왔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제 위험한 사람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들어간 것을 쏴 죽였다고, 잘했다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상 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그 얘기들 이렇게 내가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그 김정은이 방문했는데 어떤 방문 부대장이 얼떨결에 자기가 그 장교들 이렇게 전부 다 그 벨트 차고 총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흘러내렸다고, 그놈을 이렇게 총 있는 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 흘려 올리는데 그냥 총알이 몇 방에 그냥 와서 즉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마치 총집에 손 집어넣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제가 이해란 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여기서 뭐 전화가 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전화를 넣고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그 한 군 간부가. 그런데 총을 숨길 때도 여기다 넣죠. 근데 그 전화 울리는 걸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는데 넣자마자 총알이 날아와서 맞아서 죽고 그런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는 자기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도 쩔쩔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추워도 김정은만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손 집어넣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총 꺼내는 거가 되겠죠. 손이 시려서 넣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거기 뭐 칼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진 보면은 아무리 눈이 오고 춥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꺼내놓고 떨고 있는, 김정은만 자기가 이제 장갑도 끼고 주머니에다 손도 넣고 그러는, 이런 그러니까 신정체제제, 신정. 김정은이가 신이기 때문에 김정은보다 나이가 2배인 사람도 쩔쩔 매는 겁니다. 호위사령부까지 총살했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뭐 호위사령관은 아까 우리가 조직표에서 봤을 때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리가 그냥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전설적인 이름으로 나와 있는 북한군 장군이 그 리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운동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그 친구들이죠. 2015년에 95세로 이제 죽은 사람이고, 김일성하고 이제 쭉 같이 있던,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예의를 갖추고, 뭐 나이가 워낙 연로하니까 그 앉아 있고 김정은이는 와서 이제 뭐 악수를 청하는 뭐 그런 사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훈장 찬 것들을 보세요. 훈장. 북한의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늙었죠. 북한의 장군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90살까지 저 군복 입고 나와서 줄 서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요번에 그 호위사령부 사령관까지도 손을 봤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벤츠에 12명 따라 뛰는 거, 재작년이군요. 벌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때 저 사람들 키가 뭐 전부 다 뭐 1m 80가량 뭐 다 되고 그런 건장한 친구고, 저기서 이제 근무하는 것도 이제 다 뭐 시간이 있답니다. 몇 년 근무하고 나가면은 당 간부로 취직될 수 있고, 북한에서는 아주 최고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뭐 병사라기보다도 하여간 뭐 장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장교들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있고, 그리고 군부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명령을 받는 그런 부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잔인한 일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미디어 펜이라는 매체에 김소종 기자가 쓴 건데, 옆구리에 총알도 없는 빈 총이 흘러내리자 그것을 축혀 올리느라고 손을 옆구리에 가져가는데 그 순간 7발의 총탄이 그의 몸을 관통하였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체제가 정말 억지로 유지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1인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체제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1인이 지금 현재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 유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체제가 끝장나는 것이다. 아까 양복 입은 이 974 부대 요원들은 이미 중학교 졸업할 때 출신 성분과 체격을 따져서 미리 뽑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하여간 뭐 참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서 조금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게 뭐 웃기는 얘기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외무성의 일입니다. 외무성. 외무성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권력이 이동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외교를 잘해야지 험악한 국제 상황에서 지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맡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무지하게 바치는 건 물론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외교 업무를 맡겼는데, 외교부에서조차도 지금 피해 숙청, 뭐 숙청이라기보다도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가 되는데, 결국은 작년에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인데 지금 외무부 간부들을 숙청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사진 보는 사람이 한성열이라는 전 북한 외무성 부상인데, 저 사람은 아예 총살을 당했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반역죄로. 그리고 요 사람의 바로 후임이 우리가 드문드문 뭐 한국신문에도 자주 나오죠. 최선희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인데 최선희의 바로 전임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고, 작년 판문점 회담 때
나왔고,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폼페오를 막 욕을 했던 사람이 북한의 그 외무장관인데 리용호입니다. 리용호라는 사람이 지난 12월 달에 북한에서 그 전원회의를 열렸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들이 사진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 또 쫓겨났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었구나도 우리가 그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서 시가 행진할 때 서 있는 자리 보고 그 순서를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리용호가 안 보였답니다. 네. 그런데 작년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60몇 시간을 오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뭐 분노했겠죠. 이제 화가 나고. 사실은 트럼프를 속이려다가 못 속인 건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것도 못 속이냐라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무성에다가 이제 책임을 물어가지고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미국과 교섭을 했던 사람인데 김영철이 말고 김혁철도 뭐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뭐 시골로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 그 하노이 회담을 준비했던 팀이 그래도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A급에 해당되는 팀이었을 텐데 아주 그 중요한 행사였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해체하고 쫓아내고 와해시켰다라는 것이 북한의 그 외교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교의 한 축이 무너지는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오 미국 외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내까르는지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망감만 더해줄 뿐이다. 요거는 그 북한 정권이 한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폼페오를 좀 쫓아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무렵의 그 얘기인데 저렇게 그 씩씩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는데 보니까 요 며칠 전에 리용호가 외무장관직에서 쫓겨나고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대신 되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 사람이 2016년 4월부터 이제 외무상인데 이 자리를 뭐 쫓겨난 거로 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잘못해서 쫓겨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 교착 상태를 이제 뚫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벌이겠죠. 그 옆에는 그 리수용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저 사람도 오랫동안 그 북한 외교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숙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사람이 그 리선권이라는 사람인데 리선권이는 이 사람은 원래 군인입니다. 그래갖고 남북 대화할 때 판문점에서 군사회의할 때 북한 측 대표로 아주 거들먹거리며 앉아가지고 아주 말도 그냥 투박하게 전혀 외교라고는 전혀 뭐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그 외무장관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도 첫날은 뭐 확인해보겠다 뭐 아직 확실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성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평가를 하자면은 그 북한군 장군이고 북한 군부 내에서 김영철과 함께 대남 정책을 담당했던 아주 초강경파입니다. 그 천안함 피격 사건의 그 배후 세력으로 이제 의심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판문점 대표고 그리고 말할 때도 그러니까 그 완전히 군인식의 협상가죠.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우리나라 그 대표단이 재작년에 북한 갔을 때 평양에서 그 냉면 먹었다고 그랬을 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그 막말을 한 사람이 바로 리선곤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던 뭐 인성도 전혀 나쁜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사람이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외교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소리냐.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그 어떤 인간을 선택하는 능력마저 지금 다 망가진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의문을 해볼 수 있는데 외교 경험이 전무한 외무상은 북한 정권에 있어서도 리선권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그 탈북 외교관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리선권이 외교 장관이 됐다는 것을 본 제 뭐 지인이 있습니다. 아주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주 그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박사님이 이렇게 그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선권은 외교는 전혀 모르고 해온 경력은 대남 공작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리성건을 외교수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아마 외교는 포기한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 안 하고 외교 포기했다라고 해석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이제 쓴 거를 봤는데요. 하여간 그 지금 북한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정면 돌파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면 돌파전. 그러면서 1월 17일 날 그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 북한 매체에 승산이 확고한 조선의 정면 돌파전, 이제 이것이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 서너 줄에 한 번씩 정면 돌파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대 세력들이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 돌파전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그 승산을 확고히 내다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매체가 정확한 데이터를, 팩트를 보도한다고 믿을 수 없더라 할지라도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진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북한이 정면 돌파전하겠다는 건 미국 때문에 정면 돌파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에 추파를 보내지만은 그거가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데 마찬가지 조선의 오늘이라는 매체 1월 17일자 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 전쟁 세력이 남한에 있다. 지난해 남조선 군부 패당의 군사적 대결 망동, 군부 호전광, 남조선 군부 패당은 그래서 남조선 군부 패당, 군부 호전광이라는 용어를 계속 북한이 이제 쓰면서 한국을 또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뭡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 이건 햇볕 정책도 아니고 뭐 추파를 그렇게 던지는데 북한이 전혀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뭐 지금 북한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우리가 다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닐지라도 지금 저 사교 신정주의 정치 체제가 확실히 지금 금이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상황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금년은 결론이 나는 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결론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 그 앞부분 그 북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지금 요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